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 시대로 진입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강의할 부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중국 쪽 기록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등에 나오는 일부 기록, 어쨌든 문헌 기록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부여 문화를 구성할 때는 고고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지만 그와 함께 대략의 이제 뭐랄까요? 문헌 기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역사 기록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일단 보여드린 지도를 보면 예맥 쪽을 중심으로 성립된 여러 정치책을 했는데 기원전 2세기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좀 애매하네요. 참, 이거 좀 조잡하죠,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한글 파일에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보면 이제 여기 요동반도와 이제 한반도 북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조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요동반도 일대를 상실하면서 아마 압록강 이남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 이렇게 이제 고조선의 영향이라고 할까, 고조선의 세력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압록강 중류 유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고구려, 혹 구려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낙림산맥 넘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험준한 자연 산맥 중심의 지형이 펼쳐져 있는 함경도 일대 있죠. 함경북도, 함경남도 요 일대. 요 일대 옥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정치체가 존재를 했고, 그 남쪽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동예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옥저나 동예는 사실 기원전 2세기 말이라기보다는 아마 기원 후 1세기 부여 저 정도 범위의 어떤 부여 그 다음에 압록강 중류 유역에 저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고구려, 옥저 동해 같은 경우는 기원 후 1세기, 2세기 시기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려놓고도 좀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기원전 2세기 말까지라고 하면 고조선 정도가 대충 맞아 떨어질 것 같고 그림 자체는 시기는 딱 안 맞네요. 그냥 너무 대충 그렸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예맥 쪽이라고 한다면 예맥 쪽이 세운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 옥조, 동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예맥 쪽은 사실 예족과 맥족의 합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족 범주 안에서 아마 맥족도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죠?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근데 엄밀히 그래도 구분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 즉 3세기 단계까지만 해도 예족과 맥적은 기록상으로 엄밀히 구분이 돼요. 그리고 출토 자료 뭐 인장이나 이런 출토 자료로도 예족과 맥족은 구분해서 불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예족이죠. 부여는 기록에도 뭐 예왕지인, 뭐 예왕, 뭐 예성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확실히 예족 사회 최고 종주국 하면 아마 부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 이 산간지대 폭넓게 산지에 있던 옥저와 동해사회 또한 아마도 예족사회일 겁니다. 예. 나중에 이 예족이라고 한 표현은 나중에 광개토왕비에도 등장을 신래 한예라고 그래서 광개토왕 5세기까지도 사용되는 종족 용어예요. 그리고 고조선 같은 경우도 아마 예족 혹은 예맥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고조선 사실 종족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고구려는 좀 다르죠. 고구려는 맥족이라고 불립니다. 압록강 요 큰 강에 사는 친구들은 대수맥, 큰 강에 산다는 대수맥.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연구자마다 비정은 다르지만 작은 강, 소수에 산다는 소수맥이 있습니다. 소수맥이 어디에 있는 애들이 소수맥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저는 대략 이제 이 혼강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나중에 비류수가 되는 고구려 건국 지역 이제 거기 그 근처를 흐르는 그 강, 환인 지역을 흐르는 강을 소수라고 보는 입장이 있지만 뭐 이거 연구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작은 강을 흐르는 동네산 맥주고 소수맥, 대수맥과 소수맥 이런 친구들이 합쳐서 고구려라고 하는 사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됐다. 그래서 고구려는 흔히 맥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고구려를 맥족이라고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큰 범주에선 거대한 예족 사회 안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부여와 고구려, 옥조, 동해가 모두 습속이 비슷하고 말이 서로 통했다라고 하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적 습속을 갖고 있는 동일한 종족 범주인데 그들이 이제 시기가 갈수록 서로 조금씩 구분되면서 누구는 부여가 되고 누구는 고구려가 되고 옥조가 되고 동해가 되는데 그중에 고구려는 예맥족 중에서도 맥족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거칠게 이해하면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동예라는 표현은 재밌죠. 이 동예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예족 사회를 얘기합니다. 이 동쪽에서 이 동이란 방위 표현은 무엇의 동쪽이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뭐 낙랑군의 동쪽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기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철령이라고 하는 요 고갯길이 있죠. 이제 그 철령 이북할 때 막 그 관북 지역은 철령 이북 지역을 얘기하고 뭐 관동 지역은 철령 동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철령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고갯길인데 그게 이 백두대간 거대한 이 산맥길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통로이자 고갯길일 수 있어요. 그 철령을 이제 우리 기록상에는 단단대산령 하는 그 고갯길하고도 일치를 하는데 그 단단 대산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철령의 동쪽에 사는 친구들을 어, 그 철령의 동쪽에 사는 예족이라 해서 영동예라고 합니다. 사록의 기록상에도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게 아마 동예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칠게 말하면 동쪽에 사는 예족 사회가 동예인데 무엇의 동쪽이냐 그러면 철령, 즉 고갯길의 동쪽, 산맥의 동쪽에 사는 친구들, 영동 지역에 사는 친구들 하면 동예를 설명하면 됩니다. 요렇게 대략의 이제 그 당시 예족 사회가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밖에 남쪽에 있는 애들은 뭐냐? 지난번에 말한 대로 마한, 변한, 진한을 이루었던 한족 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대한민국 할 때 한이죠. 그래서 흔히 이 예맥족과 한족이 모두 결합해서 뭐 한민족의 뭐 기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민족이란 말은 사실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만. 자, 넘어갑시다. 자, 부여의 초기 역사를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동명이라고 하는 집단, 동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일군의 집단이 북쪽으로부터 남하에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서단산 문화를 파괴하고 새로운 부여라고 하는 문화를 성립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동명이 남하에서 처음 부여를 건국한 지역이 어디냐?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중국 길림시 송화강 강변 일대입니다. 길림시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어로는 지린시라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발음해도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성조도 다 빠지고 하니까 어쨌든 송화강은 숭화강이죠. 예, 송화강. 어쨌든 길림시 한자로 읽으면 길림시 송화강 강변 일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 이 송화강은 이 그러니까 길림시 그러니까 그 당시 부여의 왕도 왕성을 가로질러 흘렀던 이 송화강은 정말 큰 강이에요. 송화강이 무슨 여러분 그냥 실개천 이런 게 아니라 그 너비가 정말 넓은 것은 그 건너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넓습니다. 한강의 넓이보다 훨씬 넓어요. 물론 이 길림시가 있는 송화강 중류 유역은 그나마 저 송화강의 폭이 뭐, 많이 넓지 않은 편이지만, 저기 하얼빈 있죠. 저기, 하얼빈, 그런 동네 흐르는 송화강을 보면, 그 건너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큰 강이에요, 송화강은. 예. 어쨌든, 그 송화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왕도 옆을 흐르는 강이었고 부여 문화의 젖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부여가 있는 지역이 우리는 되게 광활한 평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여의 서쪽으로는 평지가 펼쳐져 있지만 부여의 동쪽으로는 험준한 산지와 강이 여러 차례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장광지랑 설명도 잠깐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여러 세력들과 부여가 교류를 하려면 이 송화강이 이 송화강 뱃길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물길이 교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화강은 이 부여문의 젖줄이다.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여 전기의 왕성은 어땠냐? 오늘날 길림시 동쪽 외곽에 동단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거기 위에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과 그 동단산 아래쪽엔 또 그 산성과 딱 이어져서 평지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략 둘레 2km 정도 되는 조그만 평지성인데 그걸 우리는 동단산 평지성 혹은 옛날에 남성자 고성이라고 했던 성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부여의 왕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왕도도 정말 재밌게도 고구려와 비슷합니다. 고구려도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한 형태로 이제 왕도가 구성이 되는데, 부여의 왕도 또한 방어성인 동단산 산성과 그 밑에 평지성을 펼쳐져 있는 동단산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산성 서편에는 송황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해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송황이 이렇게 흐릅니다. 송황이 이렇게 송황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동단산이고 동단산성이죠. 동단산이 이렇게 있고, 그 성 중턱 산의 중턱을 넘어가다 보면 제1성벽, 제2성벽, 제3성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산성 남쪽으로는 요렇게 이 구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거의 추정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요것도 지금 막상 답사 가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는. 예. 요 남쪽 이 남동 쪽에 있는 이 성벽 구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거의 안 보여요. 예, 여기가 다 개발이 돼갖고 지금 아파트 막 쓰고 이래서 뭐 거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성안에 여기가 아마도 성안 건물지가 아니었을까 싶고, 여기 평지성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죠. 그냥 말 그대로 서쪽은 송화강이 막아주고 있고, 동쪽은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배후기지로서 산성이 딱 펼쳐져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래서 부여의 왕도가 이것뿐일까?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부여의 왕성인 거고, 그 당시 왕경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 왕성 바깥에 펼쳐져 있겠죠. 그래서 대략 복원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게 동단산이에요. 지도에 보이죠? 여기 구글 어스에 가져온 건데, 여기 동그라미 쳐진 데가 동단산이고, 요 남쪽으로 요렇게 펼쳐진 데가 동단산 평지성이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왕경인 거주 추정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발굴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다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여기가 발굴이 안 돼요. 여기 진짜 여기는 지표만 수습해도 진짜 뭐 유물이 떼거리로 나올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동북쪽으로 용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여기 정상에 용담산 산성은 제법 큽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용담산 산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또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산 산성과 동단산 산성 이 사이에 있는 평지 충적평야, 요 평야가 아마도 왕경인이 거주했던 거고, 부여의 어떤 왕성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용담산 산성과 동단산 산성을 둘러싸고 요렇게 그 당시 부여의 왕성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왕경인 거주 추정 지역의 이 동남쪽으로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여기에 부여인들의 무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모아산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모아산의 이제 고분군, 이렇게 해서 모아산 고분군인데, 요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남쪽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동남쪽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예. 여기에는 이제, 미안합니다. 새벽이라서 목이 잠겨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여의 왕성이 아마 그 당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때 말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당시 물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림이 여기 있어요. 여기 길림이라고 써있죠. 길림 부여 써있는 길림 여기. 그러니까 이게 길림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생각보다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지를 그 뭐야 부여인들이 평탄한 지역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서북 쪽으로 나아가거나 이 이통화를 넘어서 이쪽 요하 상류 지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평지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부여도 그렇게 평탄한 지역, 뭐 고구려만큼 완전 산간지는 아니지만 부여 또한 어, 평탄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나마 부여 서쪽과 서북 쪽으로는 평지가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험준한 이 산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광제령 산맥이 바로 이거예요. 이 장광제령과 위호령, 요 경계로 해갖고 그 동쪽은 완전 산림지대입니다. 완전 산림지대 숲이라서 산과 숲밖에 없어서 이 동네는 수렵과 채집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목단강 무단장이죠. 무단장, 뭐 노아령 산맥 이쪽이 다 백두산맥의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흔적들이죠. 여기 다 산간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의 서쪽으로 산이 있고 부여의 동쪽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부여의 서쪽으로는 평지가 펼쳐져 있고 부여의 동쪽으로는 산지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주변 세력들과 교류를 할 때는 이 송화강이 굉장히 중요한 젖줄이 됩니다. 이 송화강은 굉장히 큰 강이라서 이 수로교통이 이제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여기 부여의 도성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 지도를 보면 딱 그들 부여인들이 살고 있는 이 거주 지역과 이 강이 딱 맞닿아 있잖아. 얘들이 그래서 이 강의 물길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거라고. 이 강의 물길을 타고 쭉 내려가면 북류 송화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눈강 하류 유역에 있는 이 친구들 평안고분 백금보 한서라고 써 있는 이 친구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동쪽으로 동류 송화강을 타고 가면 뭐 망해둔 그다음에 여기 하얼빈이죠. 합이빈 써 있는 게 하얼빈입니다. 여기 쭉 가다 보면 경화성지 생리구 유적 써 있는 요 동네도 사실 부여의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친구들과 다 이렇게 물길로 사실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여는 뭐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유목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뭐랄까요? 어, 그 뭐 말 달리는 국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여가 뭐 반농 반목해서 유목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부여는 아마도 주로 이 강물을 따라서 이 강물길을 따라서 수로 교통을 통해서 주변 세력과 교섭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물자를 통할해 갖고 이렇게 물자를 교통하고 할 때 다 이 물질을 이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의 어떤 서쪽 한계선이라고 하면 이 장춘, 농안 이 일대인데 이통화 유역인데 이통화 유역, 요 이통화 유역도 사실은 다 이통화라고 하는 하나의 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사실 부여 문화권은 강물을 통해서 서로 사방의 지역과 교류를 하고 유통을 하고 뭔가 교통망을 다 물길로 아마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의 신화에서도 그 신적 권능, 동명의 신적 권능이 딱 활을 가지고 강물을 딱 내려치니까 뭐 자라와 물고기가 다 이렇게 뭐 발려 났다고 하는 그것도 다 그만큼 얘들이 강물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부여의 어떤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잠깐만요. 목에서 잠기네.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108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알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여와 남북으로 공존하고 있던 고조선, 이때 유만조선이죠. 유만조선이 결국 한 무제의 명령을 받은 한나라 군대의 공격에 무너지면서 예맥사회가 일대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원래 예맥사회 하면 최고 종주국은 누구였어요? 고조선이었죠. 근데 고조선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예맥사회에서 그나마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의 유일한 게 바로 부여밖에 안 남게 되죠. 이때 부여는 오히려 이 고조선이 무너지는 예맥사회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대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잖아. 아니 고조선이 원래 외신이었다고. 그 한나라 경계 바깥에 있는 신하였다고. 근데 그 신하였던 나라가 한나라한테 이제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면서 결국 전쟁까지 갔잖아. 그러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고조선이 무너졌으니까 고조선을 대신할 또 다른 바깥에 있는 외신이 필요하다고, 신하국이 필요하다고. 마침 그때 부여가 딱 눈에 들어오죠. 아, 부여는 뭔가 고조선보다, 유만조선보다 우리 말을 잘 듣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부여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기원전 시기 부여와 전한의 관계를 전하는 문헌 기록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만 말하기 쉽지 않지만 기록상에 부여 왕실에는 예왕지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있대요. 그게 기록상에 나타납니다. 삼국유서 동지에 나오는데 예왕이랑은 예족의 왕이겠지 뭐 예족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상징하는 인장이 존재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예왕지인이라고 하는 인장이 뭐냐면 사실 전한 무제가 주변의 한나라에게 협조적인 이민족 군장들에게 주는 인장이었어요.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옆에 보면 제가 하나 갖고 왔죠. 이거는 전왕지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알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원래 인장을 이렇게 전서체로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서체 문장이에요. 근데 이 전왕이라는 애는 어느 지역의 왕이었냐면 오늘날 사천 지역, 사천성 지역에 있는 산간지대에 살았던 이민족 수장이에요. 근데 얘는 한나라 무제에게 굉장히 협조적이었단 말이야. 한나라 무제가 사천 지역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정리하고 있는 소탕하고 있을 때 이 전황만큼은 반발하지 않고 한나라 무제에게 협조적으로 나가면서 항복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 굉장히 착한 친구구나. 그러고 한 무제가 전왕 지인이라고 하는 인장을 내리고 걔를 왕으로 삼았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부여의 왕한테는 예왕 지인이라고 하는 인장을 주면서 얘를 신하로 삼았단 말이야. 그만큼 전환과 부여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이 예왕 지인이라는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한무제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그 기록이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그 인장에 예왕 지인이라는 글귀가 있고 나라에는 예성이란 이름의 예성이 있다. 본래 예맥의 땅이었는데 부여가 그 가운데 왕이 되었다. 스스로 도망온 사람이란 말함도 또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만 딱 보면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죠. 어, 예왕이고 예성이면 부여는 예족 사회인데 본래 예맥의 땅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예족은 예맥 족과 비슷하구나. 같은 용어일 수 있겠구나. 큰 예족 사회 안에 맥족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 예맥 사회에서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왕이 바로 예왕, 즉 부여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기록 하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기록입니다. 부여사를 전공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넘어갑니다. 자, 전환시대는 그랬고, 사실 전환시대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몰라. 근데 후한시대부터는 다르죠. 후한이 뭡니까? 기원 전후 시기에 전환이 망해요. 그 기원 전후 시기에 전환이 원래 신하였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건국하죠. 근데 왕망이 죽으면서 신나라가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후한이죠. 그래서 기원 전후 시기를 기원 전후 시기를 딱 획기로 해서 그 이전에는 전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후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제 1세기 전반부터 후환이 건국된 1세기 전반부터 부여는 후환에는 직접 조공도 합니다. 근데 그냥 무슨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야. 후환에게 조공을 할 때는 진짜 부여왕이나 부여왕의 태자가 직접 가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그러니까 이 이후로 3, 400년 이후에 나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이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왕이 움직인다는 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부여 지역에서 후한의 중심지는 장안이 아니고 낙양이었는데 그 후한의 중심지가 있었던 낙양까지 오늘날 부여가 있던 길림시에서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 지금 가기도 어려운 거리잖아. 지금 가도 비행기 타야 돼. 이거 뭐 육로는 못 가. 너무 멀어. 굉장히 멀어. 근데 그 그 사신길을 부여의 왕이 직접 낙양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오랫동안 자기 왕이 자리를 비워도 권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권력의 안정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죠? 그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왕이 자리를 비워도 안심하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기원후 1세기가 되면 부여는 그러할 만한 이미 지배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거야. 부여 왕권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원후 1세기가 되면 그 왕이 또 중국 후한의 낙양에 가게 되면 왕만 가는 거 아니잖아. 왕을 또 수행하는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같이 가야 되잖아. 그 대규모 사신단을 꾸려갖고 중국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과 물자가 들어요. 그거를 하려면 그 당시 부여의 국가 규모가 대단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후한이 직접 조공을 하고 한군원과도 교류를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대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기원 후 1, 2세기에 이르면 부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부여의 세력 팽창이 막 되는 거야. 부여가 사방으로 세력을 팽창해 가는데 이게 결국은
바꿔 말하면 예족 사회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부여가 세력을 팽창하는 기원은 1, 2세기가 되면 부여족의 남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무렵에 기원은 1세기 딱 요 무렵에 고구려에서는 주몽 집단이 남하에서 새로운 어떤 게르부라고 하는 하나의 왕실을 이제 뭐랄까 새롭게 그 왕실을 열고 또 두만강 유역에선 동부여라고 하는 또 원래 주몽이 출자했다라고 하는 그 동부여라고 하는 나라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당시 부여 사회의 성장이 팽창이 각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여가 이 당시부터 이미 이 예맥 사회, 이 남만주 지역에서 거의 종주국이었던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삼국지 기록인데 한나라 시대 이래로 황초 연간 즉 3세기 전반이죠. 황초 연간 이전까지 동쪽으로 음루를 신속시키고 조부를 부담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 부여가. 부여가 여기 저기 이따 지도 보면 아는데 장광제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장벽을 넘어서 그 동쪽에 있는 펼쳐진 수렵 세계, 수렵 채집 뭐 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음루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사회에도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세금을 물리고 거기를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력 보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 지도를 잠깐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부여의 대략 세력 범위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눈강 하류고 눈강 하류에 한서 뭐 백금보문화 펼쳐져 눈강 하류고 여기가 망해둔 그리고 하얼빈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뭐 경화고성, 칭화고성이라고 경화고성 생리구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수 노화심 있는 동네, 뭐 길림, 농안 장춘, 이통화 유역까지. 요게 부여의 어떤 범위라고 볼 수 있고 단광제령을 넘어서 이 무단장 유역과 이 두만강 하류 유역 요 일대 오늘날 뭐 연변 지역이라고 하는 연길 일대 이 일대에 있던 뭐 부곡조 뭐 음루 이런 세력들도 모두 다 사실 부여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부여가 이때 장광제령이라고는 자연장벽을 넘어서 지배할 수는 없고 이 장광제령이 아니라 이 동네까지 가는 딱 길은 딱 하나예요. 길림에서 오늘날 둔화라고 하죠. 둔화시를 넘어서 여기 목단강 유역으로 가는 요 길로 쭉 올라가면 무단장시 있고 목단강시 있고 하는 요 길로 쭉 올라가면 음루사회랑 만날 수 있고 또 동쪽으로 가서 이제 연길 훈춘까지 가면 여긴 부곡조 사회입니다. 요 일대까지 다 세력을 미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부여의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지. 그러니까 거의 뭐 남만주 일대를 거의 다 얘들이 영향력 하에 두고 있었다는 거야. 그 남쪽엔 이게 고구려가 있었던 거고. 고구려하고는 이제 길림 합달령과 휘바라, 혼감 요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엔 고구려입니다. 드디어. 아이고 부여는 끝났고 지금 부여 잠깐 접어두고 이제 고구려 봅시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었던 부여가 이렇게 전성기를 보낼 때 남쪽에는 새롭게 신생국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고구려는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 주몽신화를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면 주몽이 뭐 기원전 1세기 뭐 무렵에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고구려라고 하는 사회는 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알 수 있을까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이미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 시대 연나라가 요동반도 일대에 진출했다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했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바로 요동군이 이때 설치가 된다. 요동군이 사실은 한나라에 설치된 게 아니야. 원래는 요동군은 연나라 때부터 이미 있었던 군현이에요. 그게 뭐 잠깐 이제 그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가 반복하면서 이 요동군이 나중에 한나라 때 와서는 완벽하게 하나 요동반도를 지배하는 하나의 군현으로 성립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시초는 연나라의 요동군이었다. 그러니까 압록강 중류 유역의 주민 집단이었던 선 고구려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옛 고구려인들은 요동군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빨리 철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중국 군현이 처음에 이제 이민족 사회에 중국 군현이 설치가 되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민족 사회를 다 때려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군현이 유지가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현이 설치가 되면 그 위압적으로 군사적으로 포갑적으로 걔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걔들한테 뭐 철제 농기구를 준다던가 이렇게 위세품을 준다던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자를 보급하면서 그 동네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요.
그래야 애들이 반발을 안 할 거 아니야. 협조적으로 나오려면 애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군연이 안전적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철기 문화가 막 이때 보급이 되는 거야. 철제 농기구, 뭐 철보습, 철제 보습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압록강 중류 유역 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128년이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기원전 128년이 뭐예요? 위만조선이 존재했던데요. 이때 동해안의 함흥평야, 나중에 옥저가 생기는 함흥평야 일대에 예족 사회가 거기도 있죠. 거기 군장 중에 예군 남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위만조선이 하도 주변에 있는 조그만 소국들을 괴롭히니까 이 예족 사회의 그 군장이었던 예군 남녀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예족사가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에 반발해서 한나라 요동군과 손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사방으로 위만조선 포위해가는 형태인 거지. 급기야 함흥 지역으로부터 요동군 나란히 교통로상에 거주하던 압록강 유역의 주민 집단, 즉 고구려 선 고구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얘들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항복합니다. 요동군이 아니냐, 투항해버려. 그때 인구가 28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 28만 명이면 사실 28만이라고 하면 거의 30만이 육박하는 건데 이게 호수로 따지면 대략 5만 호야. 이게 나중에 3세기 당시 고구려의 인구가 3만 호였다고. 대략 20만이 좀 안 돼. 근데 그 고구려 인구보다 많은 인구들이 이때 요동군에 투항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도 고구려와 옥저, 이 동네의 친구들 있죠. 뭐 북옥저와 동옥저, 고구려, 나중에 그렇게 되는 세력들의 인구들이 모두 합쳐갖고 그냥 투항해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압록강 세력과 함경도 일대 상간지역에 있던 모든 세력이 위만조선에 반발을 해서 노동군과 손을 잡는데 그 중심에는 그 당시 함흥 지역에 있었던 예군 남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고구려가 등장을 하는 거지. 고구려도 이제 깨닫는 거죠. 야, 우리도 뭔가 단순히 위만조선의 어떤 이 압박에서 그냥 복종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동군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때쯤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창해군과 관련 기록이고. 사실 창해군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창해군을 이제 오늘날 함흥 일대 옥저 지역으로 보냐, 아니면 압록강 중류 유역에 있는 고구려 지역으로 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함흥 지역으로 봐요. 함흥 지역으로 보는데 뭐 또 다른 연구자들은 또 압록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왜 창해군이 이제 옥저 지역이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예맥과 조선을 뚫어 창해군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이 예맥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를 말하는 것 같고, 조선 조선은 오늘날 평양 지역에 있는 위만조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맥과 조선 사이를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 고구려와 조선 사이를 뚫어서 길을 냈다는 거니까 이거는 함경도 동해안 일대로 나아간 교통로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나는. 그 창경을 설치했으니.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하는 그 함경도 동해안 일대까지 교통로를 설치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 마천령 뭐 무슨,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말도 안 되게 자연장벽이 있는 동네잖아. 개마고원 돌파해서 마천령 돌파해서 그거 어마어마한 산간지대라고. 지금도 거기가 고갯길이 몇 개 안 돼요. 지금도 거기를 가는 교통로, 지난번에 제가 논문도 보여드렸지만 교통로가 몇 개 안 돼, 진짜로. 어마어마한 진짜 험준한 자연 지형을 돌파해야지만 개설할 수 있는 교통로라고. 그러니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야, 돈과 인력이. 그러니 결국은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창의권을 설치하니 인력과 비용이 엄청 들었다. 남이와의, 그러니까 베트남 쪽 돌파하는 것처럼, 그쪽이 교통로를 설치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라고, 이게 진짜. 그 결국은 창해군이 결국에 나중에 폐지예요. 무제는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는데 수년 만에 파하였다 되어 있잖아. 폐지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건설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유지하기도 돈이 많이 드니까 하려다가 포기해요. 이 창해군을.
나중에 청해군 지역에 현도군이 설치가 되는데 현도군이 설치될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낙랑, 임둔, 진번이라고 하는 또 다른 3군이 같이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청해군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현도군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는 바탕이 있었지만 이때는 청해군 그 서남 쪽으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형성하고 얘들이 저항과 반발을 받았기 때문에 청해군 설치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어떤 그 군이죠, 이건. 음. 자, 그 얘기예요. 예군 남녀가 대규모 주민 집단을 이끌고 항복하자 한나라는 이들을 다스릴 군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청해군이었고 그 청해군 설치를 통해 당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유만조선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런데 사실 함흥까지 나아가는 교통로를 개척하려면 돈이 엄청 들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함흥의 청해군이라고 새 군을 신설하려 했던 이 계획은 결국 3년 만에 폐기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게 그 압록강을 건너고 개마고원 넘어서 그 다음에 마천령 지나서 긴 도로를 개척한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 나중에 현도군이 그 교통로상에 이제 그 현도군이라고 하는 군이 설치가 됐는데 현도군도 사실 가장 먼저 폐지되잖아 사실은. 기원전 82년에 임둔과 진번이 먼저 이제 사라지고 그다음 기원전 75년이 되면 이맥소침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이제 아마도 고구려인 것 같은데 고구려가 공격을 하자 결국 현도군이 그 붕괴하고 남은 현도군은 요동반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동네 사실 교통로를 설치하기도 관리하기도 지배하기도 어려운 지역이야. 예. 그런 거죠. 뭐. 결국 그러니 3년 만에 폐기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원전 108년 드디어 이제 한나라가 대립하던 위만조선이 붕괴를 하잖아. 한반도 북부일 때 한상원이 설치가 되잖아요. 이때 설치된 군현 중에 하나였던 게 현도군 아닙니까? 현도군은 드디어 이때 현도군은 창해군과는 다르지. 창해군 설치 때는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저항 세력이 있었지만 현도군을 설치할 때는 현도군을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낙랑군, 뭐 진번군, 임둔군 이런 군현들이 존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도군도 유지가 되는 거야 이때는. 건설도 되고. 그래서 현도군은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와 그다음에 오늘날 함흥 지역의 옥조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 현도군의 속현 중에 이건 제2 현도군 시절의 현들이지만 서계마현, 상은대현, 고구려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고구려현이 그 당시 현도군의 수현이야. 그러니까 현도군의 중심지인 거지 고구려현이. 그래서 현도군의 태수가 고구려현에 있어요. 이중 고구려현이라는 현명이 이미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도군이 설치되는 고구려는 기원전 107년 현도군이 설치된 무렵에 이미 정치체로 존재하고 있으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주몽이 부여로부터 내려온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이미 고구려에 있었다는 거지. 삼국사의 기록이 그러니까 사실 뭐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고구려를 통제하기 위해 별도로 군현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 고구려는 처음부터 사실 만만치 않은 말 안 듣는 아이였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얘들은 좀 관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위만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위만조선의 중심지였던 평양 지역엔 낙랑군이 설치가 돼요. 낙랑군 조선연해에서 낙랑군이 설치가 되고 옛날에 임둔이라고 하는 소국이 존재했던 곳에는 임둔국 진번이라고 하는 소국이 존재했던 곳은 진번군이 이제 설치가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인두는 소국이었어. 진번도 소국이었고 낙랑이 있었던 중심지에는 위만 조선이 있었어. 현도군은 왜 설치한 거야? 현도군은 아까 얘기한 예군 남녀를 중심으로 한 예족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된 거고 그 중에서도 주요 관리 대상은 고구려였다라는 게 바로 기록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또한 얘들 또한 미리 제압해두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원전 75년이 되면 고구려는 자신들을 통제하던 현도군 공격을 합니다. 이게 기록상에는 이맥소침이라고 해서 맥족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뭐 현도군이 뭐 철폐됐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서북부로 이제 퇴축이 되죠 현도군이. 이게 바로 제2 현도군이 성립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오늘날 제2 현도군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오늘날 신비년 영릉진 고성이라는 데서 이제 다 유적수 발견이 돼요. 고구려현
있었던 흔적도 확인이 됩니다. 인장의 복리를 통해서. 어쨌든 중국 요령성 무순시 신비년에 있는 영릉진 고성의 제2현도군이 성립이 되고, 이 영릉진 고성은 현도군의 중심지이자 고구려현의 현성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로써 이제 고구려는 동가강은 지금은 이제 장자강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장군할 때 장자랑 아들 자자해서 장군의 아들이지 뭐 장자강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뭐 김일성네 동네 그 집안 사람들 얘기인데 어쨌든 필요 없고 이거는 그 동가강 지도상엔 장자강이라고 나올 거야 지금은. 동가강과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결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거는 이 기원전 75년에 자신들을 이제 통제하고 압박하던 현도군을 무너뜨리면서 정말로 자신들이 국가를 만든 거야. 그 때문에 고구려의 어떤 국가 성립하면 딱 딱 그 고구려 국가 성립이 언제 이루어졌냐 딱 한 지점을 꼽아라 그러면 기원전 75년을 딱 보면 돼요. 기원전 75년에 고구려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던 선도군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독자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잠깐만 영상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이 성립을 했다.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구려, 막 성립했을 당시 고구려, 초창기 고구려의 모습은 어땠냐? 고구려 초기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학설 중에 한 유명한 학설이 하나 있죠. 바로 부채제설입니다. 저는 이제 부채제설을 그렇게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전 고구려 전공자도 아니고 현재는 원래 고구려 논문 안 쓰는 거 아니고 고구려 논문도 많이 쓰는데 전 고구려사 전공자라긴 정체성이 이제 부여의 쪽에 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 고구려의 초기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채제설이죠. 이 부채제설은 저기 지금은 정년하신 서울대 노태동 교수님이 처음 제기한 학설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뭐 신라, 백제를 설명할 초기 신라, 백제의 어떤 정치 구조를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 학설이기도 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근데 부채제가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까지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초기 고구려에는 소노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소노부는 삼국사기에서 소노부는 뭐라고 나옵니까? 비류나부. 계루부는 그냥 왕실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노부는 관나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랄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삼국사기랑 삼국지는 서로 명칭은 조금 다른데 고구려가 그 당시 초기부터 5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삼국지나 삼국사기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초기 고구려는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연합체의 대표자로서 손오부의 장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손오부의 장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원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는 손오부가 왕이었는데 나중에 계루부로 왕이 바뀌었다. 삼국지에 되어 있어요. 아, 그걸 보니까 원래 손오부가 왕실이었다가 계루부로 왕실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삼국사기에도 우리가 중몽신화, 고구려 건국신화를 보다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송양이라는 사람하고 비류국의 왕인 송양이라는 사람하고 주몽이 결수를 하잖아. 대결을 한다고. 그래서 결국 주몽이 이겨서 주몽이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비류국의 왕이었던 송양. 그 송양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손오부의 장이에요. 송양이라는 말은 소나무 송자에 이제 이제 땅 이름 양자를 쓰는데 땅은 양자라는 건 평지를 뜻해 평지 그죠? 평지 혹은 뭐 평지가 아니다. 천변. 그러니까 개천자 할 때 내천자 있죠. 내천. 내천자가 양하고 통하니까. 그 당시 조그마한 이제 물길을 말하는 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양이라는 것은 소노랑도 통해요. 왜냐면 이 노는 이게 이 노는 나중에 삼국사기엔 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랍니까? 관노부는 저기 삼국사기에서는 관나부거든. 노랑 나는 통해. 나는 뭐냐면 나는 우리가 그 내천 하잖아. 그래서 무슨 내 연신내 무슨 내 할 때 이 내는 뭐예요? 조그마한 실개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처럼 큰 건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물길이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을 우리는 이제 내라고 하잖아. 그래서 무슨 내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뭐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 노, 나, 내, 뭐 이런 글자들이 다 그 물길을 말하는데, 그 조그만 강을 말하는데, 소노부는 결국 소나부라고. 소나는 결국 나는 양하고 통하니까 소나는 소양이야. 송양이라는 것은 결국 송양이라는 것은 소노랑 같은 겁니다. 송양왕이라는 건 소노부의 왕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송양하고 주몽의 대결은 곧 바꿔 말하면 주몽이 상징하는 게르부와 송양이 상징하는 손오부 간 대결이라고.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왕실 교체를 알 수 있고 삼국지 위서 동전을 통해서도 왕실 교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왕실 교체가 언제 되었냐?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주몽 때 왕실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주몽의 어떤 고구려 건국 신화 신뢰에서 주몽 때 게르부 왕실이 왕위를 찬탈했다.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사실은 주몽시대 이후로도 주몽을 제외하면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까지 이 초기 사왕은 성씨가 해씨야. 그리고 태조왕 때부터 성씨가 고씨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실이 결국은 태조왕 때 교체된 것 같아. 지금은 보통은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태조왕 시대 1세기 후반, 2세기 전반 이때 고구려의 왕위가 손오부에서 계급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고구려 왕실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요건 논쟁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논문 좀 봐봐요. 근래 노트던 선생님, 뭐 권순웅 교수, 뭐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쪽으로 논문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클래식한 논문으로는 옛날에 그 조인성 선생님의 논문도 있죠. 지금 정리하신 조인성 선생님 논문도 짧은 논문이 정말 임팩트 있게 좋은 논문이 있고. 하여튼 이 고구려 초기 왕실 교체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야. 정말 논쟁 백가쟁명으로 있고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저는 태조왕 시대에 왕실 교체가 있었고 그때 환인의 손오부, 환인의 비류 나부에서 오늘날 압록강 중류 지방 지역의 계루부, 즉 지금 훗날의 고구려 왕실로 고씨 왕실로 왕실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세조왕대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도 삼국사기에는 국내 위남성으로 언제 옮깁니까?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 시대에 옮긴다 그러잖아. 근데 전 유리왕 시대까지도 사실 오뇨산성 혹은 뭐 김윤수 선생님 말처럼 폐왕조산성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성으로 들어온 거는 게르부 왕실이 왕위를 차지한 태조왕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이론의 여지가 있지. 진짜로 논쟁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혹시 나중에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나한테 논문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관련 논문을 추천해 줄게요. 이건 제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태조왕대 고구려가 졸본, 오늘날 요령성, 환인현, 오녀산성을 중심으로 사실 오녀산성이 산성이고 오녀산성에 대비되는 평지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모르겠어. 나합성, 이거 사실 이거는 정말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아. 오뇨산성인 건 분명, 오뇨산성이 이제 홀본, 졸본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건 맞는데 오뇨산성과 함께 짝을 이루는 평지성이 어디냐? 이건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권순원 교수처럼 아니 그 오뇨산성에 대비되는 평지성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산성과 평지성이 짝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복잡해? 넘어가고 어쨌든 졸본 오늘날 환인 일대에서 오늘날 집안 저기 국내성 일대로 옮긴 것도 태조왕대다. 이 국가 체제가 이때 정비가 되고 태조왕 시대에는 이때는 함흥 지역에서
이동한 제2현도군을 공격해서 요동의 무순실 때까지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빈 영릉진에 있었던 신비년 영릉진에 있었던 제2현도군이 이때 공격을 받아갖고 무순실대로 옮겨가서 무순실대 오늘날 저기 고이산성 있는 데가 이제 고구려 신성인데 고 일대까지 밀려나요. 그러면서 제3현도군이 이때 성립을 하고 태조왕이 이때 사방으로 이제 세력을 팽창을 하는 거지. 그 요동군과 중국 본토까지 공격한다. 이거는 사실은 미스테리한 기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태조왕 시대에 요동반대는 요동군을 공격을 하고 그걸 넘어서 요하를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날 베이징 일대 있죠. 북경 일대. 베이징 일대 그 북쪽에 있는 유주에 있는 여러 동네를 다 약탈하고 돌아와. 이상해. 그러니까 이 기록이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되 이건 단순한 약탈 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뭐 중요한 전쟁 기사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기록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태조왕 때는 전투력이 막강했어 고구려가.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지. 그리고 또한 오늘날 함흥에 있던 함흥에 있던 그 옥조 사회, 그 동부 산간 지역 예족사의 터줏대감이었던 옥조를 복속합니다, 이때. 그래서 낙랑군의 지배력에서 큰 타격을 입히죠. 이때까지 옥조가 원래 낙랑군에 딱 붙어 있다가 결국 고구려에게 흡수된 때가 바로 이때죠. 이게 오녀산성이에요. 예. 진짜 지형이 이래.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야. 여기 보여요? 등산로?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여기가 이제 등산로야.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중간중간 관문이 하나씩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면 돼. 이 길 하나야. 나머진 다 절벽이야. 절벽 위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천혜의 요새지 뭐. 절대 함락 안 당하지 그러면. 예.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예. 여기 관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이제 벌써 한 10년 더 된 사진이라서 지금은 이때 한창 이거 보수공사를 할 때라서 사진이 이런데 지금은 이제 딱 공사가 다 돼갖고 문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이번에 한번 더 가니까 한번 사진 다시 찍어와야지. 어쨌든 이건 10년도 더 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당시 문지였어. 예. 여기를 돌파하면 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올라가는 길, 오르막길이.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차단벽이 있어요. 예, 정말 천의 요새지. 여기만 막으면 돼. 그러면 딴 쪽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진짜 험준해, 지형이. 예. 독특하죠, 지형. 예.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태조왕을 지나서 태조왕, 뭐 차대왕, 신대왕 지나서 드디어 이제 고국천왕 시대에 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구려의 오부, 이거 이제 손오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 오부를 흔히 고유명 오부라고 하는데 이 오부의 지배층들을 수도, 왕도였던 국내성을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른바 방위명 오부에서 왕도 오부란 얘기예요. 이게 부채제 설이에요. 부채제 학설의 설명 방식인데 어쨌든 이 방위명 오부라고 하는 수도 왕도 오부가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각 지역에 있었던 이 귀족들, 토착 지배층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토착 지배층들을 귀족으로 재편합니다. 이때부터 원래 각자 소노부, 계르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가 원래 각자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가 왕이었어.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스스로 자기 동네는 자기가 스스로 통치했으니까 자치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이 다 이제 왕도로 들어와서 중앙의 귀족이 되면서 각 부의 지배층이 원래는 한때는 각자 따로 놀다가 이때가 되면 모두 통합이 돼서 고구려의 관료이자 고구려의 왕의 신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초창기에 고구려의 어떤 전통적 부족 연합체적 성격이 이때부터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해요. 고국천왕 때 딱 바뀐 건 아니고 고국천왕부터 뭐 산상왕에서 쭉 가서 나중에 적어도 한 3세기 후반, 4세기 초반 미천왕 시대쯤 가면 사실은 뭐 이 그 고유명 손오부, 계루부, 전로부 하는 이런 호칭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뭐. 왕도 오부만 남는 거야 이제. 그래서 고국천왕 때도 중요한 게 왕위 계승이 이제 부자 상속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진대법이라고 해서 이 진대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뭐 빈민 구제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충년이 들면 곡식을 나라에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오고 근데 이 진대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법이란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거 좀 복잡한 얘기해서 안 하려 그러는데 이 고국천왕 시대가 언제냐면 대략 2세기 후반이야.
이제 이런 식이야. 이 고구려가 언제 율령 반포한다 그래요? 소스리왕 때잖아. 소스리왕은 4세기 후반이라고. 근데 이미 2세기 후반이 되면 이 진대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고구려가 뭔가 법제적으로 뭔가 그 규율을 갖추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 진대법의 이 표현을 이 진대법 할 때 이 용어를 당대 용어로 봐야 될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당대 용어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진대법 할 때 이 법을 보면 그 당시 이미 고구려는 뭔가 법조적으로 뭔가 자기 스님들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걸 갖추고 하는 모습이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는 게 아니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신라 울진 봉평비에 보면 노인법 뭐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이런 게 사실 그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그 어떤 그 자신들의 율령의 어떤 그 법 조항을 오늘날 이 법자를 쓴다고 재밌게도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고구려랑 이제 신라의 어떤 율령이 어떤 율령이냐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요즘에는 교령법설이라고 해서 교령법이라고 해서 그런 하나의 학설이 또 제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고구려랑 신라에서 풍미했던 어떤 그 율령이라는 게 결국은 이러한 법으로 무슨 법, 무슨 법 이런 식으로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원천은 어디서 왔냐? 낙랑군이나 이런 중국 군현으로부터 한나라 때의 율령의 어떤 방식을 한나라 때 법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논의가 근래 많이 있는데 이 진대법이라는 표현에서 그 법이란 이 어떤 이 명칭이 바로 그러한 모습, 초창기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셔도 뭐 무방 없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왕권 강화하고 뭐 집권체제 확립을 추구했다. 뭐 이런 얘기 흔히 하는 거죠. 야, 미안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는 어떤 고구려 초기 사회 설명할 때 제가 결국은 하나의 근거로 들었던 것이 이 부처제 학설의 논리예요. 이 부처제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삼국 초기의 국가 구조와 정치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노트던 교수님에 의해서 제안된 개념인데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채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강의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 부채제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이게 1975년에 제기가 됐어요. 한국사론에 아마 이 노트던 교수님의 석사기 논문이었을 거야. 그걸 이제 수정해서 한국사론이라고 하는 학술제 게재를 했고 1975년에 제기가 된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사의 한국 고대사의 역사학계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의 민족사로 바라보고 하나의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공통 요소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지 뭐 사실 비슷한 점이 별로 없잖아. 얘 때문에 지들끼리 이빨 드러내고 싸우기나 하지 뭐 얘들이 하나의 뭐 민족이었다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의 거대한 민족사로 묶으려다 보니까 이거를 고구려 백제 신라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공통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할 때쯤 돼서 이 부채제라 학설이 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고. 왜냐면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란 용어야. 야, 백제에도 신라에도 고구려에도 부가 있어. 이 부는 이 부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이 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관통하는 고유의 우리 민족 고대 고유의 제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좀 재밌지. 이게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강의실 설명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도표, 도표를 좀 그려주면서. 어쨌든 그래서 고구려 오부나 신라의 육부, 백제도 부가 있어요. 백제는 이제 고유명으로 부가 등장하지 않고 방위부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백제도 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오부나 신라의 육부 명칭에 지역 집단을 뜻하는 나, 아까 얘기 나, 노, 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노, 네, 혹은 뭐 양, 이 량자도 쓰지만 이 량자보다 이 대들보 량자보다 무슨 이제 그 흑도자 붙은 이 양자 있죠. 이렇게 땅 양자라고 하는데 그 땅 이름 양자 그 양자도 나오지. 그래서
이 단어가 포함된 걸 착안해서 삼국초 이 양은 신라에서 나타나는 거죠. 삼국초기의 부를 혈연 조직이 아니라 지역적 단위 정치체로 파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삼국 초기의 부가 뭐냐면 각 지역 단위의 정치체, 개별 정치체들이 모여서 크게 5부나 6부를 이루었다는 거야. 삼국은 이 여러 부가 통합돼서 건국이 된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각 부의 어떤 자치적인 어떤 지배권까지 간섭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바깥으로는 게르부가 고구려 왕이지만 그리고 신라 같은 건 탁부, 사탁부가 왕이지만 그 안으로는 여러 부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대교섭권은 통제했지만 각 부는 일정한 자치권을 보유하면서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권한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부채제예요. 이러한 부채제 안에서 국가의 중대사 결정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회의기구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재가회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의기구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회의기구 안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각 부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초창기 전쟁은 즉 요컨대 삼국 초기의 정치 체제는 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부체제로 개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태돈 선생님의 1975년 삼국시대 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기가 되고 이게 90년대에 좀 학설이 너무 다듬어져요. 사실 부체제가 비판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뭐 서강대 이종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비판도 있었고 저기 성균관대 김영하 선생님의 비판도 있었고 하여튼간 그 부채제가 그냥 뭐 완벽한 학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노태동 교수님도 자기 본인의 학설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정하고 다듬어 가면서 그 비판을 수용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면서 학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이제 90년대 1999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노태돈 선생님의 이 부채질 학설이 여우기 선생님, 뭐 임기한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김현숙 선생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사의 논의가 결정이 되고 그 신라 육부체제, 신라의 부체제는 전덕재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인 신라 육부체제 연구죠. 예. 전덕재 선생님에 의해서 신라의 부체제가 논의가 되고 근데 백제의 부체제는 누굽니까? 노중국 교수님. 노중국 교수님에 의해서 마련이 되고 이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채제가 다 연구가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론 문제. 토론 지점도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토론을 한번 해보죠. 왜냐면 이 부채제론이 왜 비판을 받았냐면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어떤 이 하나의 구조론을 통해서 서로 상이한 역사 과정을 거쳤던 여러 나라들의 정치체제를 일괄적으로 설명해내는 이 노력, 뭐 평가받을만 하는데 사실 이게 유의미한 노력인가, 유의미한 시도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비판도 있어요. 이게 현재 이 부채제론이 고구려 백제신라뿐만 아니라 고조선이나 부유에 뭐 가야까지 뭐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고민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토론 주제로 제시를 하고 강의실에서 부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 토론 주제를 또 강의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영상 하나 또 마치고 잠깐 쉬고 20분짜리 마지막 마무리 영상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영상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